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과학적 건강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영양과 에너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영양소에 대한 개념입니다. 같이 한번 칠판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인 영양소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라고 하는 건 뭔가요? 그렇죠? 생물체의 몸을 구성해주고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영양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뭐예요? 물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필요한 물질. 이런 것들이 영양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소의 종류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3대 영양소가 되겠고요. 제가 적어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3대 영양소로 나뉘고 있고요. 3대 영양소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뭐가 있나요? 부영양소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하는 큰 기준은 어떤 거가 되나요? 그쵸?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에너지원 사용 유무가 되겠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지 얘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지 않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3대 영양소에서는 이제 탄단지, 그쵸?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지방으로 분리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영양소에서는 뭐가 있나요? 물과 무기염류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바이타민이 있죠? 바이타민. 그래서 이렇게 3대 영양소의 3개, 부영양소 3개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성 원소를 보시면 우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 가장 큰 구성 원소가 다른 건요. 모두 어떻게 돼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도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지방도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단백질만 뭐예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라는 물질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 에너지와 구성 성분으로 쓰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피부에 저장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밥과 감자 등에 많이 있죠. 주로 공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높은 열량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피와 지방에 저장이 되면서 체온 유지 기능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얘는 체온 유지 기능 있죠? 체온 유지.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몸의 구성 성분이 되겠죠? 몸의 구성 성분.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버터나 견과류, 그쵸? 여기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단백질 부분 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몸을 구성하는 주성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미노산을 거쳐서 흡수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그래서 호르몬의 주성분이죠. 호르몬의 주성분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호르몬이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보통 단백질에 해당되는 음식을 약간 헷갈려 하세요. 여기에는 이제 콩류와 우유, 살코기 등이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영양소 보시면 얘는 에너지원으로는 사용되지 않지만 몸을 구성하거나 뭐예요? 생리작용으로 조절을 하죠. 생리작용 조절.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는 게 부영양소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어떻게 돼요? 약 70%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의 약 70%를 차지하는 게 물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포 내과 체액의 주성분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체내 화학 반응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수분 배출을 통해서 체온 조절을 유도해 주는 게 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 몸에. 그 다음에 무기염류 같은 경우에서는 작은 양으로도 생리작용 조절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무기압류는 생리작용 조절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내에서는 합성되지 않으니까 음식물로 섭취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무기압류의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밑에다가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무기압류의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무기압류 종류 부분 보시면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나요? 나트륨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트륨 또 뭐가 있나요? 칼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인이 있죠. 그쵸? 인과 마그네슘 있죠? 인과 마그네슘. 인과 마그네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쵸? 철과 아이오딘. 그 다음에 칼륨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무기압류에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삼투압 조절을 해주죠. 적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삼투압. 삼투압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뼈와 이의 성분이 되죠. 뼈와 이의 성분이 되죠. 뼈와 이의 성분. 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삼투압 조절. 그쵸? 신경의 성분이 되죠. 삼투압이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삼투압. 그 다음에 마그네슘 나왔습니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뼈의 성분이 되겠죠. 뼈의 성분. 뼈. 그 다음에 철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헤모글로빈의 성분이죠.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 그 다음에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뭔가요? 갑상샘 호르몬의 주성분이죠. 갑상샘. 그 다음에 칼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원형질의 성분이 되겠죠. 원형질. 원형질. 성분이 되는 게 칼륨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에 해당되는 음식물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바이타민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바이타민 같은 경우에도 작은 양이지만 생리작용 조절을 합니다. 생리작용. 생리작용 조절해주는 게 큰 역할이고요. 바이타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부족하면 결핍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이타민 종류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보시면 바이타민. 그래서 바이타민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죠. 그렇죠? 수용성 바이타민과 그리고 뭐가 있어요? 지용성 바이타민으로 나뉘게 되죠. 지용성 바이타민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수용성은 뭐예요? 그렇죠? 물에 잘 녹는 거죠. 물과 친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용성 같은 경우에는 기름, 그쵸? 지방과 친한 거죠. 지방.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바이타민에는 B군, 그쵸? 비타민 B군. 그래서 B1과 B2, 그리고 C군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지용성 바이타민 같은 경우는 A, D, E, K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A, D, E, K가 해당이 되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B1이, 그쵸? B1군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에 고기, 콩, 우유 등, 그쵸? 고기, 콩, 우유 등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C부분 봐주시면 과일로 바꿔주세요. 과일로 오타 나왔습니다. 그리고 A, D, E, K 같은 경우에는 간과, 그쵸? 버터, 노른자, D는 간, 우유, 달걀, 그리고 E 같은 경우에는 야채, 우유, 버터, K 같은 경우에는 야채, 콩기름 등이 나와 있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의 기능을 유지시켜주고, D 같은 경우에는 뼈와 이의 반류, 그리고 E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 파괴를 방지해주고요. K는 혈액 응고작용을 도와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종류까지 두 가지, 수용성과 지용성 있는 것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물질 대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동화작용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뭐가 나와 있나요? 이화작용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화작용이라는 건 뭔가요? 간단한 물질이 복잡한 물질로 합성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얘는 간단한 물질이 어떻게 된다? 복잡한 물질로 합성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복잡한 물질로
합성되는 과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뭐예요? 동화 과정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때는 이제 에너지를 흡수해서 흡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흡열 반응.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광합성이 여기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 부분에서는 이제 광합성이 여기 해당이 되겠죠. 광합성.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예요. 그래서 동화와 이화라는 거는 반대되는 작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잡한 물질이 간단한 물질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쵸? 간단한 물질로 어떻게 된다? 그쵸? 분해되는 과정이 되겠죠? 분해 과정. 그쵸? 분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반응은, 그쵸? 발열 반응이 되겠죠? 발열 반응. 발열 반응이 되겠고요. 보통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된다? 호흡이, 그쵸? 대표적인 예가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호흡 과정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물질 대사의 특징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보시면 물질 대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생물체 내에서만 일어납니다. 생물체 내에서만 일어나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생체 촉매인, 그쵸? 효소가 관여하는 거죠. 효소가 관여하고, 그쵸? 효소 관여.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여러 단계여서 조금씩 방출을 하게 되겠죠? 조금씩 방출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의 특징까지 알아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쵸?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 부분 봐주시면 이제 ATP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이제 영양소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제 3대 영양소, 부영양소 비교하는 부분은 그냥 알고 계시고요. 원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출제될 부분은 이쪽 무기업류와 바이타민 부분을 좀 잘 봐주시고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해당되는 예는 기본적인 원래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ATP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보시면 ATP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얘는 ATP에 대한 설명으로 세포 호흡 과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포 호흡 과정. 자, 결론적으로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영양소와, 그쵸?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영양소가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겠죠. 그러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무엇을 발생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작용이에요. 에너지 방출 작용이겠죠? 에너지 방출. 작용이 ATP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세포호흡으로 발생한, 그쵸? 발생되는 에너지의 이용이 나와 있죠. 에너지의 이용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이러한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되었다가 생장이나 근육, 수축, 그쵸? 그리고 소리, 그리고 빛, 물질의 합성 등 여러 가지 무엇에 쓰여요? 생명활동에 쓰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생명활동. 생명활동에 사용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 보시면 이제 ATP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TP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물체가 세포호흡을 통하여 얻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물질이에요. 같이 적어볼게요. 생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포호흡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얻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물질이죠. 얻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물질이죠. 저장하는
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ATP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제 아데노신에 3개 인산이 붙어 있어서 쉽게 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세포호흡을 통해서 얻어진 그쵸? 에너지가 ATP의 형태로 분해되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는 ATP에 관련된 정의 부분 꼭 살펴주시면 되겠고, 다음 부분은 이제 에너지 생성과 이용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부분 보시면 에너지 생성과 이용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너지 생성과 이용 과정 부분에서는 첫 번째는 이러한 에너지를 통해서 영양소가 소화되고 혈액순환에 이용이 되죠. 써보도록 할게요. 영양소의 소화와 혈액순환에 이용이 되죠. 혈액순환. 이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에서는 이제 소화기관을 통해서 얘가 어떻게 돼요? 몸속에 흡수가 되고요. 이런 흡수된 영양소는 혈액순환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세포호흡과 에너지를 생성을 하죠. 세포호흡과 어떻게 된다? 에너지를 생성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러한 영양소가 어떻게 돼요? 세포 호흡 과정을 거치게 됨에 따라서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가 무슨 형태로 저장이 되나요? ATP 형태로 저장이 되죠. ATP 형태로 저장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열로 방출이 되죠. 그렇죠? 열로 방출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에너지로 이용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에너지로 이용이 되는 거죠. 에너지로 이용이 된다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가 근육 운동이나 물질 합성 등에 어떻게 돼요? 이용이 된다라고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시험에 이제 기출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대사량 부분이에요. 에너지 대사량. 제가 별표를 드리도록 할게요. 나왔던 부분이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대사량에서 첫 번째 보시면 뭐가 나왔나요? 기초 대사량이 나와 있죠. 기초 대사량에 대한 정의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죠. 최소한의 에너지를 기초 대사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기초 대사량은 이 부분 중요합니다. 나이, 성별, 체격 등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죠. 차이가 존재한다. 이 말 좀 중요합니다. 차이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남자가 보통 여자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청소년이 성인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장해야 되는 시기니까요. 그리고 크고 마른 사람이 작고 뚱뚱한 사람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하고요.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기초 대사량이 더 높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활동 대사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활동 대사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활동 대사량 보게 되면 얘는 뭐예요? 기초 대사량 이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량이에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뭐가 나와 있나요? 이번에는 일일 대사량이 나와 있죠? 일일 대사량이 나와 있습니다. 일일 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루에 필요한 총 에너지량이 되겠죠? 하루에 필요한 총 에너지량이 1일 대사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공식이 하나 나오죠. 어떻게 돼요? 1일 대사량은 무엇을 더한 거예요? 기초 대사량과, 이거 좀 잘 봐주세요. 기초 대사량과 무엇을 더한 거다? 활동 대사량을 더한 거다. 이거 좀 잘 봐주세요. 대사량을 같이 더한 게 무엇이다? 1일 대사량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제 건강한 식생활이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뭐예요? 균형 있는 영양 섭취가 중요하죠. 그렇죠? 균형 있는 영양 섭취.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하루에 필요한 총 열량의 60에서 80% 대부분은 탄수화물에서, 그리고 절반 정도, 그렇죠? 20%, 약 20% 내외는 단백질에서, 나머지 10% 정도는 지방에서 얻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에너지와 그쵸 섭취하는 에너지와 소모하는 에너지량이 균형을 이루어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섭취하는 양이 어떻게 돼요? 소모하는 양보다 더 많게 되면 비만이 유도가 되겠죠. 하지만 에너지 소비량이 많게 되면 영양 실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과다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양은 균형적으로 섭취해야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험에서는 이 에너지 대사량 부분이 기출이 되었으니까요.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인 질병과 면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감염성 질병에서 감염성 질병의 원인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감염성 질병의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원인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뭐가 나와 있나요? 세균과 박테리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세균과 박테리아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세포로 이루어진 미생물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핵이 없는 뭐예요? 원핵 생물이죠. 세균은 단세포이고 핵이 없는 원핵 생물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유전물질과 리보솜 그리고 이제 스스로 효소를 합성해서 물질 대사로 인해서 증식이 가능하고요. 돌연변이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균 보시면 대장균, 결핵균, 그리고 폐렴균, 장티푸스균, 콜레라균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세포 소기관과 세포목이 없는 생물과 어떻게 돼요? 무생물 사이의 중간형인 비세포 단계가 해당이 되는 게 바이러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어때요? 박테리아는 비세포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비세포 단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균보다 크기가 어때요? 작고요. DNA와 RNA 중에서 하나만 가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물질에서 증식이 가능하고 유전 돌연변이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바이러스 중에서 뭐가 있나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유발하는 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사스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감기 유발하는 이레노 바이러스, 그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세균과 박테리아에 대한 정의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은 보시면 이제 감염성 질병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염성 질병의 종류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종류 부분 보시면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나요? 세균성 질병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균성 질병이 나와 있습니다. 세균성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이 분비하는 무엇에 의해서 독소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서 질병이 걸리게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무엇을 이용해서 치료하나요? 그쵸? 이게 좀 중요하죠? 세균성 질병은 항생제로 치료하죠? 항생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질병이 있나요? 바이러스성 질병이 나타나 있죠. 그렇죠? 바이러스성 질병. 바이러스성 질병을 보면 얘는 이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안에서 증식한 다음에 세포 밖으로 방출되면서 질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주 일어나서 치료약 개발이 어렵고요. 면역력 강화와 감염 전 예방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감염 전 예방이 중요하죠. 감염 전 예방 중요하다.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봐주시면 이제 비감염성 질병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비감염성 질병의 어떻게 돼요? 원인이 나와 있죠? 질병의 원인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노화나 그쵸? 흡연 그리고 음주, 스트레스, 영양 결핍, 유전적 요인 등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질병을 유발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복합적 작용.
중에서 발생하는 게 비감염성 질병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종류를 보게 되면 이제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종류를 보면 뭐가 나와 있나요? 그쵸? 종류를 보면 암이나 심장병,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그쵸? 당뇨병, 고혈압. 여기까지만 저는 적어볼게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 보면 동맥경화, 백혈병, 치매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봐주실 때는 이제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은 이제 면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선 선천적 면역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선천적 면역입니다. 선천적 면역작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선 선천적 면역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방어작용이에요. 그렇죠? 선천적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때부터. 이렇게 적을게요. 저는 가지고 있는 방어작용이고요. 그리고 병원체 감염 여부나 병원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종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죠. 종류와는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는 게 선천적 면역입니다. 그리고 병원체에 감염이 되었다면 감염 초기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감염 초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 반응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선천적 면역에 방어 체계가 나와 있어요. 그쵸? 피부, 눈물, 땀, 기관지, 위액, 장 속 미생물,细菌, 염증 반응이 있는데요. 이렇게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대표적인 예로 이제细菌 작용 하나 보도록 할게요.细菌 작용. 식균작용 보시면 백혈구의 일종이, 그쵸? 대식세포가 병원체를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백혈구의 일종이 대식세포가, 그쵸? 대식세포가 병원체를 잡아먹는 거죠. 병원체 잡아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균작용에는 이제, 그쵸? 식균작용이 선천적 면역의 대표적인 예다 하나 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후천적 면역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후천적 면역이 나옵니다. 후천적 면역 과정 보시면 병원체의 감염 후에 생성이 되고요. 종류에 따라 인식해요.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하자면 특이적 방어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천적 면역을 다른 말로 하자면 특이적 방어 작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특이적 방어 작용. 이 후천적 면역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특정한 유전체가 1차, 2차 방어를 뚫고서 침입하게 되면 얘네들이 항원으로 인식하면서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면역작용이에요. 얘는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면역작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면역작용. 그리고 이제 항원이 침입하게 되면 무엇이 생긴다? 기억세포가 생긴다. 이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기억세포가 생성이 되는 거죠. 기억세포가 생성이 됨에 따라서 동일한 항원이 다시 침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2차 면역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2차 면역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차 면역반응.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이 후천적 면역 부분이요. 제가 발표를 드릴게요. 특히 이제 특이적 방어 작용이다 라는 것까지, 내용까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 봐주시면, 그래서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항원 어떻게 돼요? A가 되겠죠? 표시를 하시면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항원 항체 반응.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항원이라는 건 뭘까요? 그쵸?
외부에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항원은 세균이 되겠고요. 하나씩만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항체는 뭔가요? 그쵸? 항체는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드는 림프구에서 만들어진 물질이죠. 항원 제거 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항원 제거 물질.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항원과 항체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 개를 결합한 거, 항원 항체 반응은 뭔가요? 얘네가 결합해서 항원을 제거하거나 독성을 약화시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결합해서 항원을 제거하거나 어떻게 된다? 독성을 약화시킨다. 그쵸? 독성을 약화시키는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항원 항체 반응이에요. 그쵸?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 부분 봐주시면 하나 더 중요합니다. 면역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1차 반응, 2차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선 면역이 일어나는 과정 보시면 면역 과정. 면역 과정에서 보시면 첫 번째는 뭐예요? 1차 면역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 면역 과정. 그쵸? 면역 반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1차 면역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요. 얘는 이제 항원이 처음으로 침입을 하게 되면 분화해서 항체를 생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앞에 나온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서 기억세포의 면역 반응이 남게 됩니다. 이 1차 반응을 통과하면서 그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2차 면역 반응이 나오게 돼요. 2차 면역 반응. 그래서 이 2차 면역 반응에서는 다시 어떻게 돼요? 같은 항원이 침입했을 때 무슨 세포가 발달하는 거예요? 기억세포가 빠르게 발달하는 거죠. 기억세포. 기억세포가 발달하면서 다시 어떻게 돼요? 다량의 항체를 생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 1차 면역 반응에 비해서 빠르게 제거되는 게 2차 면역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좀 잘 봐주세요. 후천적 면역은 특이적 방어 작용이고 항원 항체 반응이 있으며 얘네들은 면역 과정은 1차와 2차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백신과 면역계 질환인데요. 우선 백신에 대한 정의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백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투여하는 무독성 항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는 뭐예요? 무독성 항원이죠. 무독성 항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체를 약화시키거나 죽이게 하는 게 백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 뭐가 있나요? 예방접종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예방접종. 그래서 예방접종 봐주시면 예방접종은 뭐예요? 인위적으로 1차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기억세포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병원체에 감염을 시켜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면역계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면역계 질환 부분입니다. 그래서 면역계 질환 부분에서 첫 번째 보시면 뭐가 나와요? 알레르기가 나와 있죠? 알레르기에 대한 정의 나와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은 외부 항원에 대항하면서 인체 유해한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서 나타나게 되는 면역 질환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이제 아토피가 여기 해당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아토피가 여기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엔 뭐가 있나요? 자가 면역 질환이 있죠.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에는 또 뭐가 있나요? 그쵸? 자가의 조직 성분을 항원으로 인식해서 공격이 나타나게 되는 어떻게 된다? 면역계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어요?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 있죠? 적어보도록 할게요.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봐주시면 뭐가 있나요? 면역 결핍 증후군. 이거 좀 중요합니다. 면역 결핍 증후군이죠. 결핍 증후군.
그래서 면역 결핍 증후군은 어떻게 돼요? 노화나 림프구 장애, 골수세포의 장애,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면역 담당해주는 그쵸? 세포나 기관에 이상이 생겨서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면역계 질환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에이즈가 있죠? 에이즈.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나오니까요. 이거 좀 잘 봐주세요. 면역계 질환에서. 그래서 백신과 면역계 질환까지 잘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물의 정수 부분인데요. 물과 생명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약 70%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부분이 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물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물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뭐예요? 영양소와 어떻게 돼요? 기타 물질 등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제가 이제 부영양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정수의 필요성, 물의 정수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의 정수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물의 정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수의 필요성이 나와 있는데요. 물 속에는 오염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전염병의 원인이 되므로 정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오염물질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정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중요한 건 물의 정수 과정이 중요합니다. 제가 발표를 할게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정수 과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수 과정 보시면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나요? 취사장을 통해서, 그쵸? 취사장을 통해서, 그쵸? 나무 조각이나 쓰레기 등이 걸러지고요. 그리고 이제 침사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이물질이 가라앉아서 제거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품 투입실에서 약품을 넣게 되겠죠? 약품 투입실.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화학약품을 넣는 곳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혼화지 부분을 넘어가게 됩니다. 혼화지 부분에서는 화학약품과 물을 잘 섞이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응집지로 가게 되는데요. 응집지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그쵸? 응집지에서는 작은 이물질을 엉기게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응집지를 거쳐서 침전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침전지에서는 어떻게 돼요? 침사지에 가라앉아서 어떻게 돼요? 미세한 입자 등을 엉기게 해서 어떻게 된다? 침전하니까 가라앉히게 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과지를 거칩니다. 여과지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갈이나 모래 등을 이용해서 불순물을 걸러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염소를 투입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염소 투입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염소 투입실에서는 뭘 하게 되나요? 그쵸? 염소를 넣어서 세균을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정수지가 나타나게 되겠고, 정수지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그쵸? 깨끗한 물을 임시로 저장하는 장소고, 그 다음에 배수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배수지에서는 어떻게 돼요? 가정으로 물을 공급하는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정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 부분을 좀 잘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물의 소독 과정입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제가 발표할게요. 이 부분도 중요해요. 물의 뭐예요? 소독 과정이죠. 물의 소독.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무슨 소독을 하나요? 염소 소독을 하죠. 염소 소독 좀 중요합니다. 염소 소독 좀 보도록 할게요. 염소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어떻게 돼요? 염소가 녹으면서 뭘 생성하는 거예요? 하이포 염소산을 생성하는 거죠. 얘는 하이포 염소산을 생성하죠. 하이포 염소산. 염소산을 생성하면서 이 하이포 염소산이 생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살균 작용이 강화가 되죠. 그래서 살균 작용이
강화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봐주시면 이제 비용이 적게 들고요. 어떻게 돼요? 소독 효과가 지속적인 게 장점이에요. 하지만 단점은 이제 우리 수돗물 냄새 보면 냄새 나죠. 그죠? 소독약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비용이 저렴한 장점 때문에 염소 소독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 봐주시면 또 뭐가 있나요? 오존 소독과 자외선 소독이 있죠. 밑에다가 적어볼게요. 오존 소독과 그 다음에 자외선 소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 소독 같은 경우에는 산화력이 커서 살균 작용이 좋은 거고, 그리고 자외선 소독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에너지가 큰 자외선이 살균 작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장점 보면 살균력이 염소 소독보다 강하고요. 그쵸? 냄새가 안 나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이제 잔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시 세균에 오염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뭘 쓴다는 거예요? 염소 소독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 물의 소독 부분에서는 염소 소독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 봐주시면 이제 깨끗한 생활에서 우리 이제 비누 많이 사용하시죠? 비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봐주시면 이제 비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누에 어떻게 돼요?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 비누의 구조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누의 구조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누의 구조에는 친수성기와 친유성기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적어볼게요. 친수성기와 어떻게 된다? 친유성기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가 비누의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수성기 같은 경우에는 무엇과 친한 거예요? 물과 친한 성질이 되겠죠. 그렇죠? 물과 친하게 되겠죠. 물. 그리고 친유성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기름과 친한 성질이 되겠죠. 기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게 비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친수성기와 친유성기로 이루어진 비누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계면활성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면활성제. 그러면 계면활성제에 대한 개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것은 비누와 합성세제와 같이 친수성기와 친유성기 이렇게 두 가지 물질을 모두 가진 게 계면활성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비누의 구조를 봤고요. 다음 부분 보시면 비누의 세탁작용을 보도록 할게요. 비누의 세탁작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누의 세탁작용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친유성기는 기름때에 침투해서 때를 어떻게 돼요? 둘러싸는 거죠.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친수성기는 물 쪽으로 침입을 해서 작은 곳 모양의 마이셀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씩 적어볼게요. 친유성기는 기름때에 맞춰지는 거고 친유성기는 기름때. 그 다음에 친수성기는 어디에 붙여지는 거예요? 친수성기는, 그쵸? 친수성기는 물 쪽으로 배열되면서 마이셀을 형성하는 거죠. 마이셀 형성. 하면서 세탁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비누의 성질 부분 보시면 장점은 뭐예요? 당연히 가격이 싸고 세척력이 좋은 게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점에서 보시면 가끔씩 얘네들은 이제 찬물이나 센 물에서는 세척력이 좋지가 않죠.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물에 녹아서 염기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동물성 섬유를 세탁할 때는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합성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합성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합성세제. 합성세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비누의 단점을 보완한 계면활성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석유로부터 합성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보완한 거죠. 보완 제품. 보완했고 석유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성한 거죠. 석유로 합성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친수성기와 그쵸? 친유성기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친유성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물에 녹으면 어떻게 돼요? 중성이 돼서 다른 말로 하자면 얘를 뭐라고 그래요? 합성세제를
중성세제라고 합니다. 중성세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중성세제. 그리고 이제 앙금을 생성하지 않아도 찬물이나 샘물에서 세척력이 우수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성세제의 종류 보시면 뭐가 나와 있나요? ABS 세제와 LAS, 그쵸? 세제가 나와 있는데요. 두 부분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은 이제 비누의 구조, 그쵸? 비누의 구조나 세탁 작용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첨단 과학과 질병 치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첨단 영상 장치, 특히 물리적 진단 기구가 쭉 나와 있는데요. 역시 이쪽 부분에서는 특징 부분을 잘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분 보시면 뭐가 나와 있나요? 청진기가 나와 있죠? 청진기 부분 같이 특징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진단할 때 우리 병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배 뭐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소리 확인하시죠? 그런 것 등을 청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 보면은 심장이나 폐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서 순환계 이상이나 호흡계 이상 그리고 소화계 이상 여부를 진단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의 원리를 보시면 머리 부분에는 종 모양의 벨과 방막 판 부분에는 이제 다이어프램으로 되어 있고요. 그쵸? 그리고 소리가 어떻게 돼요? 공기 중으로 퍼지지 않고 연결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어떻게 된다? 전달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진기 같은 경우는 뭘 보는 거예요? 심장 소리, 그쵸? 심장 소리 등을 통해서 뭘 진단하는 거예요? 소화계나, 그쵸? 저는 하나만 적어볼게요. 순환계 이상을 진단하는 거죠. 순환계 이상. 진단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부분에는 뭐가 나와 있나요? 혈압계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정리해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는 혈압계가 나와 있습니다. 혈압계 부분 봐주시면 청진기를 이용해서 혈압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혈압을 측정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혈관음이 어떻게 돼요? 처음 들릴 때가 최고 혈압,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릴 때가 최저 혈압이 되겠죠? 그래서 최고로 들릴 때가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최저 혈압. 그리고 이제 원리 부분을 보시면 팔의 압박대를 감죠. 얘는 그쵸? 팔의 압박대를 감죠. 팔의 압박대를 감죠.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액이 흐르지 못하게 했다가 다시 흐르게 되면서 이러한 어떻게 돼요? 소리를 듣고서 측정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세 번째 뭐가 나와 있나요? 내시경이 나와 있죠? 내시경 보도록 할게요. 내시경. 그래서 내시경이라고 하는 거는 광섬유로 된 관에 렌즈를 달아서 몸속에 넣어서 장기 내부를 직접 관찰하는 기구죠. 그래서 몸속에 넣어 장기 내부를 직접 관찰하는 거죠. 장기 내부를 직접 관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원리 부분에는 뭐예요? 광섬유 관으로 이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X선 촬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X선 촬영 부분입니다. X선 촬영이라고 하는 것은 X선으로 우리 몸의 내부에 필름을 감광시켜서 몸의 이상을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X선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필름에 감광시키는 거죠. 필름에 감광시켜서 결론적으로는 몸의 이상을 진단하는 거죠. 몸의 이상을 진단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다섯 번째는 뭐가 나와 있나요? 초음파 진단이 나와 있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진단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진단 같은 경우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인체 내부의 영상을 보여주는 거죠. 인체 내부의 영상을 보여주는 장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해가 없어서 움직이는 장기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몸속 깊은 곳까지는 촬영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 발생 장치를 이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부분 보시면 이제 첨단 진단 기구가 나옵니다. 이 부분 좀 잘 보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보시면 뭐가 나오나요? 첨단 진단 기구가 나오죠.
첨단 진단 기구에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뭐가 있어요? 컴퓨터 단층 촬영과 그래서 보통 이 컴퓨터 단층 촬영을 CT라고 하죠. CT. 요것과 또 뭐가 있어요? 자기 공명 영상 장치가 있죠. 자기 공명 영상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MRI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컴퓨터 단층 촬영 같은 경우에는 X선을 보여주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체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인체의 단면. 인체의 단면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장치가 컴퓨터 단층 촬영, CT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RI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자기장과 고주파를 이용한 거죠? 자기장과 고주파를 이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첨단 진단 기구에는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뭐예요? 물리적 진단 기구에 해당이 되겠죠? 요거 노란 걸로 적어볼게요. 얘네들은 뭐예요? 물리적 진단 기구죠.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화학적 진단 방법인데요. 혈액 검사 부분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분 보시면 혈액 검사 부분입니다. 혈액 검사. 혈액 검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혈액 속에 있는 혈구와, 그쵸? 혈액 속에 혈구와 무엇을 보는 거예요? 혈장의 수치 검사를 하는 거죠. 혈장의 수치 검사를 통해서 혈액을 어떻게 돼요? 확인한 다음에 질병을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혈구수에서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적혈구 수나 염색소 수의, 그쵸? 수의 수치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혈장 검사할 때는 콜레스테롤 양에 따라서 확인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진단 방법에는 혈액 검사와 하나 보시면 또 뭐가 나오나요? 소변 검사가 나오죠. 소변 검사. 그래서 소변 검사 보시면 얘는 요 검사지의 색깔 변화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요 검사지의 색깔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상하면 이제 확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당이 검출이 되면 당뇨병이 나오고요. 높은 단백질이 검출이 되면 콩팥 질환이 나오고요. 소변에서 혈액이 배출이 되면 요로 결석이나 어떻게 돼요? 요로 감염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8 이상이, 그쵸? pH가 8 이상일 땐 염증이 나타나게 되고 5 이하일 땐 결핵이 나타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암과 의약품의 개발 부분인데요. 처음에 이제 암에 대한 정의 부분에서 종양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종양에 대한 정의인데요. 우선 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돌연변이나 암 유발 물질에 의해서 정상 세포 주기를 벗어나서 이 세포가 어떻게 돼요? 비정상적으로 분열하거나 증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어떻게 된다? 분열하거나 증식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열하거나 증식하는 과정이 종양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세포 덩어리를 의미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뭐가 나오나요? 암세포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암세포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암세포 부분이 나오는데요. 얘는 이제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통해서 얘가 어떻게 돼요? 악성 종양을, 그쵸? 형성하게 되죠? 악성 종양 형성. 악성 종양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주변 조직을 침범해서 정상세포를 파괴하게 됩니다. 정상세포를 파괴해요.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비정상적으로 크고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니까 근처에서 다른 또 혈관을 만들어내면서 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이가 돼요. 계속 어떻게 돼요? 넓게 퍼지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러한 암세포를 일으키는 원인을 봐주시면 뭐예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을 치료하는 요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암의 치료 부분. 무서운 병이죠.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처음엔 뭐가 있어요? 수술요법이 있습니다. 수술요법.
수술요법 등을 보시면 종양을 직접 제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때는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암이 많이 전이 됐을 때는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방사선요법이 있어요. 방사선요법. 그래서 방사선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방사선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다른 세포도 죽일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항암 화학요법이 있어요. 항암 화학요법이 있어요. 화학요법. 그래서 항암 화학요법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독성 항암제를 이용해서 치료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정상세포를 죽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표적 항암제가 있죠. 표적 항암제. 항암제. 그래서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암세포에만 작용하는 항암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이제 다른 것보다는 부작용이 적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혈모 세포 이식이 있죠. 조혈모 세포 이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에서는 이제 백혈병이나 악성 림프종 등 혈액 종양 치료에 사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암의 치료 방법과 암세포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의약품에서 질병 치료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천연 의약품이 나와 있는데요. 밑에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천연 의약품 부분 보시면 저는 대표적인 예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구기자는 베타인이 주성분이 되고 간 해독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마시는 그쵸? 커피나무 그쵸? 커피나무에는 커피를 따게 되겠죠. 그쵸? 주요 성분이 뭐가 있나요? 카페인이 있죠. 카페인. 이 카페인은 무슨 작용하나요? 안 졸리게 해주는 그쵸? 각성작용 있죠. 각성작용.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카나무에는 코카인, 마취작용이 있고요. 양귀비에는 모르핀이 있습니다. 강한 진통작용. 그리고 버드나무에는 살리실산. 요거 좀 잘 봐주세요. 버드나무 뭐 있어요? 살리실산. 요거 좀 중요합니다. 살리실산. 요거는 무슨 작용이에요? 해열과 진통작용이 있어요. 해열과 진통작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진통작용. 그 다음에는 이제 키나나무에서는 퀴닌, 말라리아를 치료하고 인삼에서는 사포닌, 항암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의약품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합성의약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합성의약품. 그래서 합성의약품을 봐주시면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천연 재료를 합성한, 어떻게 돼요? 응용한 합성의약품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잘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성의약품을 보시면 뭐가 있나요? 아스피린, 그쵸? 이거 좀 잘 봐주세요. 아스피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페니실린, 그쵸? 페니실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텍솔이 있죠? 텍솔. 하나씩 살펴볼게요. 아스피린부터. 얘는 버드나무 껍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해열과 진통 작용을 하고요. 최초의 합성 의약품입니다. 아스피린 어디서 나왔다고요? 버드나무 껍질에서 나왔어요. 버드나무 껍질. 요거 좀 잘 봐주세요. 버드나무 껍질. 그 다음 페니실린은 어디서 나왔어요?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에서 나와있죠. 푸른 곰팡이. 곰팡이에서 나와 있고 얘는 항생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텍솔은 뭐예요? 주목나무에서 나왔고 항암 작용을 하죠. 얘는 주목에서 나왔고 항암 작용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암제에 이용이 되고요. 그래서 용도에 따른 합성 의약품을 보시면 진통제, 항생제, 항암제, 소화제 등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시험에 나온다 하면 아스피린과 페니실린, 텍솔 이렇게 세 가지 부분, 특히 아스피린 요거 좀 중요합니다. 버드나무 껍질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페니실린,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거. 요거 두 개만 좀 잘 봐주세요.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장까지 마쳤고 다음 시간에는요. 제3장 부분인 에너지와 환경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부분을 꼭 정리해 주시고요. 정리해 주시는 습관이 복습해 주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